머슴 대 마님. 옛날 어느 곳에 머슴의 세경을 떼어먹기로 아주 유명한 집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머슴을 아주 소처럼 심하게 부려먹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렇게 야박하고 욕심 많은 양반이 사는 집을 사람들은 심대감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실 심대감은 일찍이 병을 얻어 죽었고 그 집 과부 마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 악명이 퍼진 것이었다. 처음에 머슴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곳보다 세경을 더 많이 쳐준다고 약속하여 머슴살이를 시작하지만 몇 달을 일을 해주고 나면 과부는 머슴을 실컷 부려만 먹고는 무슨 핑계든 트집이든 잡아서 세경을 주지 않고 머슴을 내쫓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와중에 체면은 엄청 중시해서 망신당하는 것에는 예민하고 조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한 대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대감 집에 머슴 살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과부마님의 희고 뽀얀 얼굴과 매력이 넘치는 눈웃음, 그리고 항상 여지를 주는 남다른 기술에 속아 머슴들은 혹시나 마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마님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여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품고 머슴을 살러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이 마을에는 20년 넘게 장돌뱅이 생활을 한 이서방이란 사람이 있었다. 객지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는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이서방은 머슴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다 심대감 집에 소문을 들었다. 세경을 많이 준다고는 하나 보통 몇 달을 못 버티고 트집 잡혀 세경 한 푼 못 받고 쫓겨난다는 소문에 이서방은 호기심이 동했다. 마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다른 집보다 세경을 훨씬 많이 준다는 이야기는 이서방이 가장 원했던 조건이었고 솔깃했다. 20년이 넘도록 객지를 전전하며 장사를 하고 온갖 별난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그깟 부잣집 안방마님의 트집쯤이야 얼마든지 받아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서방은 정월 초 이튿날 심대감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마님을 만나 12섬의 쌀을 받고 그의 머슴을 살기로 약속했다. 상머슴이나 받는 많은 세경을 처음 보는 이서방에게 주기로 약속한 마님의 속내야. 어차피 몇 달 부려먹고 쫓아낼 생각이었겠지만 이서방은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이서방은 그날부터 심대감 집에서 살게 되었다. 실제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보니 소문은 모자라면 모자랐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새벽동이 터 오기 전부터 일을 시켜 밤이 깊을 때까지 소처럼 부려먹었고 잠시 일손이라도 느려지면 득달같이 달려와 일을 서두르라고 닥달하기 일쑤였다. 그야말로 등골이 휠 지경이었으나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기들은 고기 반찬에 고깃국을 먹어도 머슴은 찬밥 한 덩이에 나물 두어 가지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옷이 땀에 절어 소금덩이가 돼도 그걸 그냥 입어야 하는 판이었다. 내 손으로 빨래를 하려 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대니 짬이 안 나서 그것도 못하고 이래저래 머슴 팔자가 참 안 할 말로 개팔자만도 못한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하루는 주인 집에 사돈이 방문했다고 해서 음식을 거하게 장만했다. 떡이야 고기야 술이야 잔뜩 해서는 주인 집 식구들끼리 다 먹고 이서방에게는 달랑 고등어 대가리 한 토막을 주는 것이었다. 이서방은 아무 말 없이 고등어 대가리를 한쪽에 두고 밥을 다 먹은 후에 그 고등어 대가리를 들고 부엌에 갔다. 그리고는 먹으려고 받아놓은 물이든 커다란 물독 안에 그 고등어 대가리를 던져 넣었다. 잠시 뒤 그 집 며느리가 물을 떠가려고 물독 안을 보니 바닥에 고등어 대가리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었다. 당장 씻고 먹을 물을 담아놓은 독 안에 생선 대가리가 들어있으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 마님은 짚히는 것이 있어 당장 이서방을 불렀다. 고등어 대가리를 먹은 것은 머슴뿐이었으니 말이다. 마님이 이서방을 불러놓고 삿대질을 해대며 노발대발하는 것이었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먹기 싫으면 돼지나 주든지 그냥 갖다 버리든지 할 일이지. 물독 안에다 그걸 왜 쳐넣어? 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요. 생각?
무슨 생각? 지금 나랑 농하자는 거냐? 아, 그걸 물독에다 놔서 길러가지고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좀 먹어볼까 하고 그랬쥬. 생선 머리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께 길러서 먹으라는 거구나 싶어서 물속에 넣어 고등어가 더 자라면 먹으려고 그랬쥬. 먹을 거 없는 생선 대가리만 준 것은 사실이었고 또 머슴이랑 말을 하면 할수록 머슴을 푸대접한 자신의 허물만 자꾸 들춰질 것 같았다. 결국 마님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얼굴만 불그락 푸르락 할 뿐이었다. 또다시 한 달 뒤에 주인 집에 제사가 돌아왔다. 부잣집 제사 음식이니 푸짐하게 차린 것은 당연했다. 역시 이번에도 머슴 사는 이서방에게는 닭국물 한 그릇 돌아오지 않았다. 이서방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밭일을 나가면서 마을 우물에 들러 물 길러 나온 동네 안악들에게 어제 저녁에 심대감집에 제사가 들어 음식을 많이 했으니 노인들은 아침을 심대감집 가서 드시라고 하셔요. 하고 소문을 냈다. 과연 아침때가 되니 온 동네 노인들이 심대감집으로 모여들었다. 마님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할 뿐이었다. 어찌 알았는지 온 동네 노인들이 몰려들어 아침 먹으러 왔다 하니 혹시나 인정머리 없게 느껴져 체면이 깎일까 싶어 하는 수 없이 제사 음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동네 어른들이 거하게 아침을 먹고 나간 뒤에 마님은 이서방을 불렀다. 이놈아, 네가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것이지. 어디 솔직히 말해봐라. 제사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걸 온 동네 소문내서 다 거덜을 내느냐. 이 미친놈아. 네, 음식이 거덜났슈? 아직 윗마을 어르신들은 오지도 않았는데요. 곧 당도할 것입니다요. 이 말을 들으니 마님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심대감이 살아있을 때는 1년에 두세 번은 마을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했었는데 체면이 있지 한두 명도 아니고 윗마을 노인들이 단체로 아침을 먹으러 온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할 수 없이 허둥지둥 새로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렸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잘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머슴과 마님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갔고 이서방의 머슴살이도 계속되었다. 시간이 지나 모를 심는 철이 다가왔다. 마님은 이서방을 불러놓고 내일 모를 심기로 단단히 일렀다. 내일은 새벽 일찍부터 채비를 해야 할 것이야. 연장이야, 못줄이야, 잘 챙기고 일꾼들이 오면 데리고 가야 하니 일찍부터 서둘러라. 행여 게으른 피울 생각일랑 아예 말고, 알았느냐? 알것슈. 마님,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놓고 그 이튿날 식전 대바람에 이서방이 채비를 하는데 지게에다 다른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척척 담는 것이었다. 때국물이 주르르 흐르는 옷이 지게로 한 짐이었고 이서방은 그걸 떡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걸 보고 마님이 헐레벌떡 따라오며 이 서방인지 미친놈인지 이런 엉뚱한 놈을 봤나? 오늘같이 바쁜 날 하라는 모심기 채비는 안 하고 그놈의 옷은 왜 짊어지고 나가는 게냐? 마님, 그걸 몰라서 물어요? 모르니까 묻지. 알면 왜 물어? 지금 뭐 하는 게냐고. 오늘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옷이 이렇게 더러워서야 내 체면은 둘째치고 마님 체면이 어디 서겠습니까요? 그래서 빨래부터 해서 입으려고 그러죠. 그러고선 그냥 신바람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다. 이서방이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마님은 그 옆에 지키고 서서 어서 빨래를 끝내고 모를 심으러 가야 한다고 닥달했지만 이서방은 밀린 빨래만 묵묵히 할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모심기는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어찌되었던 모심기가 마무리되자 마님은 슬슬 이서방을 쫓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마친 후 마님은 이서방을 불러놓고 말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뭐가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아이고, 때가 왔구만요. 절대 못 나가죠. 제가 왜 나가요? 왜 못 나가?
썩 나가지 않고 뭐 하는 게냐? 해놓은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고서 어찌 나가요? 뭐라도 좀 해놓고 나가야죠. 나가라 해도 부득부득 눌러 앉으려 하니 속이 타는 건 바로 마님이었다. 이 골치덩이를 이대로 가을까지 두었다가는 약속한 많은 한해 세경을 다 줘야 할 판이고 그보다 앞으로 무슨 짓을 해서 마님의 속을 썩일지 모르니 말이다. 이 목석 같은 놈은 다른 놈들처럼 자기를 훔쳐보지도 않으니 이래저래 여간 다루기 힘든 게 아니었다. 아무리 나가라고 호통을 쳐도 이서방은 묘지부동이었다. 마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거서요? 정 그렇다면 관아의 원님께 판결을 내달라고 하시죠. 마님이 생각해보니 이서방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세경을 안 주고 내쫓을 만한 큰 잘못은 한 적이 없으니 원님에게 가도 마님 본인의 치부만 드러낼 것만 같았다. 마님, 정 그러시면요. 제가 일한 기간만큼의 세경만 주시면 나갈게요. 마님은 하는 수 없이 세경을 떼 먹을 요량으로 상머슴의 세경을 주겠다고 한 계약대로 이서방에게 많은 세경을 주고서야 내보낼 수 있었다. 자기 집이를 대신 다 해준 머슴에게 세경 주는 게 아까워 욕심부리며 꾀를 쓰다 결국은 이래저래 손해만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 마님은 앞으로는 머슴 세경도 약속대로 잘 주면서 속 편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조금씩 버리면서 마을 인심도 되찾고 심대감이 살아생전에 베풀었던 인정을 본받아 자기도 이어서 베풀며 살기로 했다고 한다. 여러분, 어때요? 잘 됐죠? 지가 마님을 사람 만들었구먼요. 일곱 명의 사내와 내 남편. 옛날 한양에 사는 처녀 소연이의 이야기다. 소연 처녀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강원도 두메 산골로 시집을 갔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먼 곳으로 간 시집은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막상 가보니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소연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어 금방 적응하며 잘 지낼 수 있었다. 다만 그 살림이 너무 가난하여 겨우 허물어져가는 움막 한 채가 전부였고 세간 살림이고 뭐고 쓸만한 것이 없었다. 가난에 치여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자랐고 대접도 못 받고 이리저리 평생을 살아왔는데 시집가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을까. 그러나 소연이는 보통의 젊은이들과는 달랐다. 다시 또 시작된 가난은 소연이에게 절망을 주기는커녕 소연이의 마음속엔 남편과 더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와 희망이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은 이어졌다. 그리고 혼이 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이었다. 소연이는 남편인 김서방을 살살 구슬렸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한양으로 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 어때요? 한양?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요? 제가 예전에 한여로 일했던 한양의 대감댁을 아는데 거기로 가서 제 얘기를 하고 부탁드리면 아마도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 따뜻한 분들이시고 거기는 항상 일손도 부족한 집이니 모른 척 하지 않고 받아줄 겁니다. 거기서 눈 딱 감고 10년만 일하고 오세요. 믿을 만한 좋은 분들이니 세경은 매년 정산하지 말고 10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 몰아서 받으시고요. 머슴살이 한양까지 가서 해야 하는 거요? 그것도 10년이나? 그럼 당신은 나 없이 어쩌려고? 여보, 제 말 잘 들어요. 제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가난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해요. 당신만 몸성이 잘 다녀오면 이곳에서는 제가 품팔이를 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서방은 결국 소연이의 말대로 둘의 미래와 자식을 생각하여 한양으로 가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눈 딱 감고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올 것 같지 않았던 10년째 되는 동지가 다가왔다. 이제 10년치 세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다. 동지 팥죽을 먹은 그날 저녁 드디어 대감이 김서방을 불렀다. 내가 자네를 왜 불렀는지 아는가? 예, 그럼요. 대감마님.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자네가 우리 집으로 온 지 딱 10년이 되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자네는 세경을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지. 자네 안 사람이 시킨 걸로 아내만 대단한 결심이었네. 그동안 무척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아닙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을 시켜서 돈을 좀 불렸네. 그래서 자네 생각보다는 돈이 좀 많을 걸세. 원금의 2배가 조금 넘을 것 같구먼. 그런데 우리 집에서 자네 집까지 가다 보면 사흘 밤은 중간에서 자야 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될 걸세. 그러다가는 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감마님? 돈을 모두 최고급 비단으로 바꾸세. 그걸 행상하는 것처럼 꾸며서는 관에다 넣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가게. 누가 물으면 부친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고향 땅으로 모시고 간다고 말하면 될 것이야. 듣고 보니 참으로 좋은 계책이었다. 김서방은 대감의 말대로 비단이 가득 든 관을 지게에 지고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며칠 뒤 새벽녘에 대감의 집을 나섰다. 처음 머슴살이하러 한양으로 올라올 때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아내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비단을 잔뜩 짊어졌지만 오히려 비할 수 없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이틀 밤을 무사히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이제 하룻밤만 무사히 보내면 내일은 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 김서방은 어느 주막에서 묵어가게 되었다. 주막으로 들어서는 김서방을 반기던 주막 주인은 지게에 지고 있는 관을 보고는 움찔하자 김서방이 말했다. 부친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집으로 모셔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오. 관을 어디에다 두는 게 좋을까요? 다른 손님들 눈에 띄면 그러니 광에라도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오. 저쪽입니다. 관을 광에 두고 방으로 들어온 김서방은 곧이어 들어온 저녁상을 받아먹고는 피곤한 나머지 그대로 골아 떨어져 버렸다. 한편 주막 주인은 어젯밤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고 돈을 주고 해몽을 해보니 그 꿈은 오늘 해질 무렵 큰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었다. 그래서 누가 재물을 들고 들어오려나 하고 안 그래도 목 빠지게 기다리도 있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주막으로 들어온 건 제 아버지 시신을 지고 가는 행상꿈뿐이라 개꿈인가도 싶었지만 아무래도 관이 좀 수상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은 광으로 가 관을 살펴보았다. 단단히 싸매져 있었지만 열어보려면 안 될 것도 없었다. 주막 주인은 맘을 단단히 먹고 관에 싸매진 것을 풀어헤쳤다. 그리고 관뚜껑에 떨리는 손을 가져갔다. 혹시 정말 시체가 들어있다면 개꿈도 정말 그런 개꿈이 없을 것이다. 살며시 관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수천냥 가치는 좋게 넘어 보이는 곱디 고운 화려한 고급 비단이 관자간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다. 주막 주인은 깜짝 놀라 뒤로 나가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흐헤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꿈이 틀릴 리가 없지. 주막 주인은 비단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아니,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큰 재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꿈까지 꾸지 않았던가. 저 관짝을 메고 온 장사꾼만 죽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큰 일을 치르기 전 부엌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칼을 정성껏 갈아서는 그것을 들고 김서방이 혼자 잠자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슬그머니 열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슷하게 생긴 8사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다. 분명 이 사람 혼자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8사람이 자고 있는 거지?
이게 뭔 일이야? 주막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대로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8이나 되니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8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문을 열어보니 또 그렇고 또 조금 있다가서 문을 열어보니 또 그렇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날이 새었다. 밤을 꼬박 새우고는 아침에 할 수 없이 주막 주인이 8명 먹을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니 7명은 어디 가고 김서방 혼자 달랑 앉아 있었다. 저기 혹시 어젯밤에 이 방에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게 무슨 소리요? 나 혼자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 그런데 무슨 밥을 그리 많이 가져오셨어? 주막 주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김서방은 무사히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지게를 짊어지고는 길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은 가슴에 칼을 품고 몰래 김서방을 따라 나섰다. 주막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김서방을 뒤따라가며 다시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누구 하나 마주치기 힘든 외진 길에서도 그날따라 7명 정도의 행인이 항상 같이 있어 기회를 잡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한나절을 따라가니 김서방이 어느 마을로 들어섰고 한 집의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다. 드디어 김서방은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10년 머슴살이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김서방이 집에 도착하자 방에서 소연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다. 서방님, 고생 많았어요. 어디 몸 상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난 괜찮소.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식구들 건사하느라 고생 많았소.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뒤로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의 아이와 부모님이 따라 나와 서로 껴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반겼다. 환하게 웃는 김서방은 모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늙으신 부모님께 먼저 큰절 올리고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아들로부터 절을 받는 등 한바탕 즐거운 소동을 치렀다. 김서방은 머슴살이를 끝마치고 그동안의 세경으로 비단을 사서 행상을 가장하고 온 연유를 밝혔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내내 평소에는 외진 길인데도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행인이 많이 있어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얘기를 들은 소연이는 남편이 10년간의 머슴 생활을 마치고 큰돈을 무사히 집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칠성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집 뒷마당으로 갔다. 집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 옆에 가서 보니 땅바닥에 무릎 꿇은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거울은 저리 가라였다. 그런데 반들반들한 자리가 한 군데가 아닌 2군데였다. 이 자리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제가 하늘에 칠성님께 10년 동안 치성 올린 자리예요. 그리고 저 옆에 더 반들반들한 자리는 어머님이 칠성님께 기도하던 자리예요. 당신이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그리고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칠성님께서 내내 지켜주셨을 겁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칠성님 7분하고 당신하고 해서 8명이 주막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내가 잘나서 10년간 머슴살이를 견딘 줄 알았소. 그런데 이제 보니 어머니와 당신 덕분이었네. 오는 내내 불안하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온 것을 보면 내 목숨을 살린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니었고 어머니와 당신이었군요. 그때까지도 밖에서 비단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주막 주인은 이 이야기를 엿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제 저녁부터 주막에서도 그리고 길 위에서도 내내 7명이 더 있었고 그것이 칠성신이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저 비단을 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막 주인은 비단을 포기하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칠성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비단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부부는 그 비단을 팔아 논밭을 사고 집을 새로 지었다. 얼마 전까지 자갈밭 한 떼기 없어서 아내는 마을에서 날품을 팔고 남편은 10년이나 머슴을 살았는데 어느덧 마을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10년 동안 머슴살이한 김서방의 성실함에 소연이와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더해져 함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밀을 엿들은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정승으로 이름을 날리고 나서 지금은 낙향에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이정승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정승은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든 상놈이든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시대에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거기다 청빈하고 인정도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편 옆마을에는 마서방이라는 아주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도 살았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어찌어찌하여 겨우 혼이 난 아내가 있었다. 뭐야? 집에 먹을 거 하나 없는데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맨날 자빠져 누워 있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나 먹여 살린다고 데려온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진짜. 하지만 곧 죽어도 일을 안 하는 마서방에게 치를 떨고 지금은 그 아내마저 도망가고 마서방 혼자 살고 있었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 집안에는 먹을 게 없고 그래서 굶기만 하다가 부모님 살아생전의 친분을 유지하던 이웃의 할머니가 보다 못해 고구마라도 갖다 주면 그걸로 버티면서 살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마저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직접 돈 벌러 나서야 하는데 일은 하기 싫었다.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고 어느 날 마서방은 국리 끝에 딱 한 번이면 당분간 충분히 먹고 살겠다 싶어 어디 가서 소를 훔쳐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은 하기 싫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고른 것이 옆마을의 이정승 집이었다. 마서방은 밤이 되자 이정승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정승 집 담벼락에 매달려 주변을 살핀 뒤 그 집 담을 넘었다. 가까이 보이는 마루 밑 어두운 곳에 숨어서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소를 한 마리 훔쳐 몰고 갈 생각이었다. 모두가 잠들어 고요한 시각 마서방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양간에서 막 소를 몰고 조심조심 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소도둑이다! 소도둑이야! 이정승 집 청직이었다.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이정승은 마당으로 나가보았다. 복면이 벗겨진 사내가 자기 집 하인들에게 붙들린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거기 그놈을 내 방으로 데려오거라. 마서방은 하인들에 의해 이정승의 방에 꿇어앉혀졌다. 하인들은 나가고 이정승과 마서방 둘만의 대화가 이어졌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도적질을 했을까? 마서방을 불쌍히 여긴 이정승은 소 한 마리 값에 돈을 내주면서 말했다. 자네가 내 집 소를 가져가면 농번기에 일할 수가 없어지니 대신 돈으로 주겠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게. 그리고 농번기에는 내 집에 와서 농사일을 돕도록 하게나. 그럼 일한 만큼 품삯을 쳐줄 것이니. 관가로 끌려가거나 꼼짝없이 얻어맞아 죽을 거라 생각했던 마서방은 이정승에게 연신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서방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인가 보다. 제 버릇해 못 준다고 이정승에게 받은 돈이 다 떨어지자 마서방은 이번에는 돈 많기로 소문난 이웃 마을 김부잣집 담을 넘었다. 김부잣집 마루 밑에 숨어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두런두런 남녀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서방은 귀를 쫑긋 기울였다. 가만히 숨죽이고 들어보니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모하는 사이인데 여자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모양이었다. 마서방은 더 귀를 기울여 두 사람의 얘기를 엿들었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니 여기 이 괴짝에 내가 칼을 품고 숨어 있다가 첫날 밤에 신랑 놈을 내가 처리하겠으니 나만 믿거라. 마서방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소문이 생각났다. 이정승의 아들과 김부자의 딸이 혼인을 올린다는 소문 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곧 혼인을 올리는 김부자의 딸과 어떤 남자가 이정승 아들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내용의 대화였다. 마서방은 소를 훔칠 생각은 이미 사라졌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머릿속엔 그 두 남녀의 이야기만 자꾸 맴돌았다. 예전에 이정승한테 도둑질 안 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아온 것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얘기하면 도둑질하려고 했던 게 탄로 날 것이다. 그런데 모른 척한다면 이정승 아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 그것이 문제였다. 마서방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서방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정승을 찾아갔다. 아무리 도둑질을 하려다 들은 얘기지만 이정승이 베풀어준 은혜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서방은 이정승과 그의 아들에게 지난밤에 들은 두 남녀의 비밀 이야기를 모두 얘기해 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정승의 아들은 한사코 김부자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이정승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이정승과 마서방은 당황하며 말렸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님,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마서방을 데리고 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마서방 같이 가줄 수 있겠는가? 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승 아들은 이정승을 염려 말라며 거듭 안심시켰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 드디어 혼인을 치르는 날이 되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고 분위기가 거나하게 취해가고 있었다. 마서방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몰래 신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괴짝을 슬쩍 밀어보았다. 괴짝은 묵직하니 밀리지 않았다. 그것은 옷까지나 들어있는 괴짝의 무게가 아니었다.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게 분명했다. 마서방은 방에서 빠져나와 이정승의 아들에게 신호를 주었다. 잠시 뒤 김부자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정승의 아들은 처남을 불렀다. 이복의 처남, 저 방에 있는 괴짝을 내게 주시게. 네, 저 괴짝은 뭐 하시려고요? 내가 좀 필요해서 그러네. 처남은 특별할 것 없는 괴짝을 하필 혼인한 날 매부가 왜 가져가려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괴짝을 내주었다. 이정승 아들은 마서방에게 괴짝을 꽉꽉 동여매게 시켰다. 그리고 그날 저녁 괴짝은 마서방에 의해 산속으로 옮겨졌다. 마서방은 그 괴짝을 수레에 싣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칼을 든 채로 열어보았다. 역시 예상대로 그 괴짝 안에는 한 사내가 숨어 있었다. 겁을 잔뜩 먹은 사내는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고 그런 그 사내에게 마서방은 협박을 시작했다. 이놈, 다시는 김부잣집 근처, 아니 이 마을 근처에 나타났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니놈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야. 알겠냐? 썩 꺼져라. 멀리 도망치거라 이놈아. 알겠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내는 뒤도 안 보고 뛰어가 버렸고 그 후 마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사랑은 아니었나 보다. 김부자 딸은 한동안 자기와 약속했던 남자를 기다렸지만 어쩐 일인지 남자도 나타나지 않고 남자가 숨어 있겠다던 괴짝도 보이질 않았다. 이미 혼인도 해버렸으니 남자에게 속았나 보다 생각하고 다 잊고 이정승 아들과 정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정승 아들과 김부자 딸은 부부가 되어 여느 부부처럼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투거나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바가지 긁힐 일이 어찌 없을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괴짝을 발로 차면서 하는 말이 내 이 괴짝! 내 이놈의 괴짝! 이라고 외치면 아내는 바로 잔소리는 접고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뭔가 괴짝에 캥기는 것이 있었나 보다. 장터에 내놓은 아버지.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선비의 집안은 벼슬을 못한 지가 이미 몇 대가 지나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선비는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게 일이었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결국 아내가 혼자 동네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책임지니 지금의 상황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겨우 하루하루 끼니만 때우며 살고 있는데 하필 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걱정이 태산인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어떡하죠? 아버님 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사상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데 어쩌면 좋죠? 그러게나 말이요. 그렇다고 아버지 제사를 허투루 지낼 수도 없고 걱정이구려.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장만해야겠는데 우리한테 그만한 돈을 내줄 사람도 없고 이를 어째요. 선비와 아내는 함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저 애만 타며 하루하루 날짜만 갈 뿐이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제삿날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선비는 정성스레 싸놓았던 신주를 풀어보았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도포의 소매 속에 신주를 감추고는 장터로 향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오늘은 장날이었다. 장터에는 싱싱한 생선, 과일, 나물 등 먹거리와 온갖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몹시 붐볐다. 하지만 그래봐야 돈이 없는 선비에게는 그림의 떡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선비는 왜 신주를 가지고 장에 나온 것일까? 정신없이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장보는 사람들 틈에서 선비는 생각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제사상에 고기와 생선과 과일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을 수밖에 없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선비는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어물전으로 옮겼다. 그곳에는 강과 바다에서 잡혀온 다양하고 싱싱한 생선들이 비늘을 반짝이며 쌓여 있었다. 선비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소매 속에 감춘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생선 쪽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장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비는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개미 목소리로 말하며 어물전 한쪽에 있는 조기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버지, 조기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엔 두어 발짝 옮겨 대구 앞에 섰다. 아버지, 지금 한창 맛이 좋을 때랍니다. 대구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선비는 그렇게 귀한 상어며 큼직한 문어며 마른 황태며 제사상에 올릴 만한 생선들 앞에 아버지 신주를 반쯤 꺼내 들고는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과일 파는 곳으로 갔다. 선비는 또다시 소매 속에 있는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과일 앞에 섰다. 선비는 이번에도 제사에 올리는 여러 과일 앞에서 신주를 꺼내 들고 잠깐씩 멈춰서서 아버지의 제사에 과일을 올렸다. 곧이어 채소가에게도 들른 선비는 각종 나물을 아버지의 제사에 올렸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장터를 한 바퀴 돌며 아버지의 신주의 저작거리 구경을 시킨 뒤 집으로 가며 말했다. 아버지,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집으로 가면 며느리가 밥과 국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집으로 가보니 과연 선비의 아내가 이웃으로부터 쌀과 고기를 변통해 밥을 하고 고깃국을 끓여 놓았다. 비록 밥과 국뿐인 제사상이었지만 선비는 그것을 정성스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올렸다. 그날 저녁, 지난 며칠간 제사 걱정으로 편하게 잠들지 못했던 선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고 흐뭇한 미소를 띤 채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오늘 어찌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겠구나. 고생이 많았다. 내 정성이 참 갸륵하다. 아버지,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서 모시지도 못하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모셨으니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꿈속에서 선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난을 물려준 이 애비타심을 나도 다 안다. 네 형편에 최선을 다하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나 이렇게 고생이 많으니 내가 죽어서도 맘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더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년 봄이 오거든 뒷산 자갈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라. 선비체 며느리랑 그만 버리고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러면 큰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뒤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금세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선비는 아버지를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일어난 후에도 꿈속에서 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자꾸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했다. 그리고 선비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신기하네요. 저도 지금 막 아버님 꿈을 꾸닥겠어요. 저에게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선비네 외는 뒷산 자갈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평생을 노력해온 글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시작한다는 건 여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선비는 굳은 각오를 다짐했지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서툰 농사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잠이 들 때쯤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잠들기 일쑤였다. 게다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못 쓰는 자갈밭을 평소에 책만 읽던 선비네외가 일군이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다 못해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저기는 돌밭이라 일구어봐야 못 쓰는 밭인데 책이나 읽던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괜한 헛고생을 하시는구만. 그러네. 참 별일이구만요. 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농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선비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는가 보죠 뭐. 선비네외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가꾸었다. 그렇게 힘겨운 노동의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선비네 밭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선비네 밭에는 호박, 가지, 고추, 배추 등 다른 누구의 밭보다도 풍성한 수확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일학마다 가득했다. 세상에나 쓸모없는 자갈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려. 아이고 어찌 책만 읽는 선비님이 언제 농사를 이리 배웠대? 거참 대단하네. 많은 수확물을 얻은 선비는 그것을 팔아 이제 더 이상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해가 갈수록 선비는 더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고 그것으로 논밭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 어느새 슬아의 자식도 셋이나 두게 되었다. 가족도 늘고 먹고 사는 걱정도 안 하게 되니 선비 집에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모스는 자갈밭을 일구어 살림이 펼 수 있었다니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할 일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선비의 효심에 감동하여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었나 보다. 그리고 글만 읽던 선비가 갑자기 전문 농사꾼이 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묻곤 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자갈밭을 일굴 생각을 한 거요? 아무리 농사 잘 짓는 사람들도 그런 땅은 보지도 않는데 말이야. 선비와 아내는 가난하게 지냈던 과거의 제사와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선비가 효심에 복받은 사실을 알고는 너나 없이 효도를 다했다. 효도하여 크게 복받은 사람이 같은 마을 안에 있으니 더욱 귀감이 된 것이라 하겠다. 어찌 보면 잘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 그래서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도전할 건 도전하며 사는 것.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선비는 그렇게 아버지의 당부대로 선비의 체면을 버리고 농부가 되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장에서 집안 살림을 일으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가 된 것이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조선 명종에서 광해군 때의 일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심의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양반이면서도 외관을 깨끗이 하지 않고 쑥대머리에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녔으며 술과 기생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청빈한 재상으로 이름을 날리고 당대의 조선 정치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큰 사람이 된다. 이야기의 시작은 심의수가 15세의 젊은 한량일대로 돌아간다. 하루는 어느 재상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내노라 하는 양반들과 인근에 있는 기생들이 모두 모여 큰 술판이 벌어진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심의수는 그의 벗들과 함께 불쑥 술자리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리고 기생을 희롱했다. 대부분의 기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들을 피했지만 기생 중에 미모와 기회에 있어 군계일학이었던 일타웅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오히려 심의수의 희롱을 받아주며 후의를 약속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사실 일타웅은 심의수의 관상과 외모, 언행에서 남다른 비범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음속에 아무도 몰래 늘 품어왔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의 사내를 만나는 것.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여자와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꿈이었다. 그녀는 심의수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룰 가능성을 본 것이다. 며칠 뒤 일타웅은 심의수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제가 며칠 전에 아드님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드님의 기상이 남다르고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렇게 방탕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드님을 감화시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기생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양반 못지않게 글공부도 하였고 모아둔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해서든 아드님의 뒷바라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심의수의 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기생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그녀의 고운 자태와 차분하고 진지한 말솜씨에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던 심의수의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날부로 일타웅은 당장 기생을 그만두고 심의수와 한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심의수의 밥을 챙겨주고
서당에 보내고 돌아오면 또 밤늦도록 함께 공부를 했다. 또한 그동안 모아둔 폐물을 팔아 가족을 부양했다. 그리하여 심의수가 22살이라는 나이에 진사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고 나니 심의수는 일타웅 옆에서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고 공부를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타웅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 찾으라는 편지만을 남기고 그녀는 집을 떠나기도 했다. 이렇게 심의수의 성공을 위해 모질게도 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이후 심의수는 2년 만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다. 일타웅은 어느 늙은 재상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재상의 수양딸 노릇을 하며 지내다 심의수의 급제 소식을 듣고 벅찬 마음으로 심의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과거 합격이 그녀의 뒷바라지 덕분이라며 기꺼이 축하해줬다. 장하다. 다 네 덕분이다. 고맙다. 고마워. 그러나 일타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성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했다. 일타웅은 심의수의 첫 부인이지만 자신이 정실부인이 되게 되면 자칫 심의수의 앞날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양반집 교수를 정실로 맞을 것을 권했다. 서방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급제도 하셨으니 이제 양반집 교수와 혼인하셔야 해요. 당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정실부인이 되면 저의 출신 때문에 자칫 서방님의 앞날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서방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탁입니다, 서방님. 심의수는 일타웅과 혼례를 올리고자 했으나 일타웅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양반집 교수와 혼인했고 일타웅은 첩실의 신세가 됐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고 첩실 지위에 맞게끔 처신했다. 정실 부인과도 사이좋게 지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극진한 효부였다. 이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일타웅도 한 여인일 뿐이니 말이다. 그렇게 그녀의 미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심의수가 이조 난관에 있을 때는 일타웅은 선조 임금을 배알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기회도 놓치지 않고 남편의 승진을 간청하였다. 그녀가 37살이 되던 해에 심의수는 일타웅의 고향인 금산의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어릴 적 기생이 되어 상경한 후 고향 땅에는 10년여 만에 돌아오는 일타웅이었다. 그동안 심의수의 성공을 뒷바라지하느라 그녀는 부모의 안부조차 제대로 들을 겨를이 없었다. 일타웅은 부모님을 모시고 친척들을 불러 3일 동안 큰 잔치를 열었다. 일타웅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무엇인가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운명의 장난인가? 남편의 출세 가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치다 모든 것을 이룬 후 허탈감이 사무친 것인지 일타웅은 이름 모를 병을 얻고 말았다. 병세가 깊어지자 심의수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상월이라는 시를 남긴다. 우뚝 솟은 초승달 오늘따라 밝고 한 조각 달빛 만고의 정다워라. 넓고 넓은 세상 오늘 밤 달을 보며 100년의 슬픔과 즐거움 느끼는 이 며칠까. 그녀는 결국 금산관아의 안채에서 심의수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다. 심의수에게는 부디 자기를 잊고 시신을 선산발치에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일타웅의 꽃상여가 금강나루에 이르자 약속이나 한 듯이 봄비가 내렸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에 그녀의 관을 덮은 붉은 명정이 젖는 모습을 보며 심의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통곡하며 이별 눈물이라는 시를 남겼다. 한떨기 연꽃은 버들 상여에 실려 있는데 향기로운 영혼은 어딜 가려 머뭇거리나. 비단강 봄비에 붉은 명정 젖어드니 아마도 고운 우리님
이별 눈물인가 보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사랑 가득하시고 매일이 즐거우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